친구들과 만날 때 맥주를 시키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맥주가 물이지 술이냐? 맞는 말이긴 한데 너도 한번 마셔볼래? 57.8도짜리 고도수 맥주. 술에 있는 알코올 도수를 전투력에 비유하자면 맥주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농부 정도의 전투력입니다. 보통 4도에서 6도 사이, 아무리 강해도 7도를 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와인이 보통 12도 내외고 소주도 16도고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애들은 40도가 넘는데 맥주는 이거 약체 중에 약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쇼르시라는 독일의 작은 맥주 양조장이 문제의 맥주를 출시합니다. 쇼르시복 31%, 무려 31도짜리 맥주를 만든 거죠. 이 쇼르시복은 기네스에 오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맥주라는 이름으로요. 그러자 이 타이틀을 탐낸 영국의 도라이 맥주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부르독이라는 스코틀랜드 맥주입니다. 친구들과 개 한 마리로 시작해서 부르독이고요. 정신나간 맥주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푸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푸틴 맥주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트럼프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트럼프 맥주 만들어서 로켓 배송해주죠. 막 런던에서 팬들이랑 탱크 타고 지나다니고 막 아무튼 그렇게 뒤가 없는 애들인데 이 명성에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맥주. 아니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난데 전통을 따지는 구닥다리 독일 맥주가 우릴 넘봐? 그렇게 부르독도 고도수 맥주를 만들어냅니다. 이름은 헥티컬 뉴클리어 펭귄. 무려 32도짜리 맥주를 내면서 승리의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이게 나타나죠. 쇼르시복 40%. 인간적으로 맥주 도수 40도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자연적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술의 알코올 도수는 15% 전후인데요. 이걸 끓여가지고 물보다 빨리 기체가 되는 알코올을 따로 모아서 만든 걸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맥주는 끓이면 위스키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얼리는 건 어떨까? 이게 쇼르시가 택한 방법 아이스복입니다. 액체 상태의 맥주를 냉각시키면 물이 먼저 얼음이 되거든요. 그때 얼음이 된 물을 제거한다면 알코올만 남아서 맥주의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쇼르시는 부르독이 했던 도발에 역도발, 당근마켓 도발을 걸어요. 부르독, 부러우면 우리의 고도수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사실? 가격 제시. 이쯤 되면 단순한 디스전을 넘어섭니다. 독일 맥주와 영국 맥주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부르독은 칼을 갈며 똑같이 3달 뒤에 복수를 해요. 부르독의 신제품 싱크 더 비스마르크가 나옵니다. 알코올 도수는 1%가 더 높은 41도짜리 맥주죠. 이건 맥주 이름부터 완전 저격이었습니다. 번역하자면 비스마르크를 가라앉히다 이런 뜻인데, 비스마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최강의 전함이었고요. 그런데 영국 해군한테 침몰당했죠. 이거 완전 영국 맥주가 너네 독일 맥주 침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니냐고요? 얘네 맥주 발표할 때 해군복 입고 거수경례야. 부르독이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팬들도 많아요. 야 미친 녀석들, 맥주 제목도 도수도 폼 미쳤다. 역시 부르독은 바로 또 3달 만에 쇼르시복 43% 출시. 야 이건 진짜 광기다. 가늠할 수 없는 미친 자를 만난 부르독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가짜 광기였던 부르독이 진짜 광기 같은 쇼르시를 상대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진짜 광기의 환골탈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부르독은 맥주 역사상 최악의 맥주를 냅니다. 이름은 엔드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끝판왕이자 부르독이 한 일 중 가장 미친 짓이라는 맥주가 나옵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이건 맥주 아니죠. 교통사고에 치여 죽은 다람쥐와 청설모를 박제로 인형을 만들어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맥주 도수는 무려 55%고 초기 생산한 12병이 모두 완판됩니다. 나중엔 추가 생산이 됐는데 한 병에 2만 달러까지 올라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맥주이자 세계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맥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엽기적인 디자인의 맥주 3관왕을 찍고 부르독은 맥주 전쟁에서 하차합니다. 이 충격적인 제품 때문에 맥주계는 한동안 뜨거웠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쇼르시 역시 새 제품을 내놓으면서 맥주 전쟁을 마치죠. 쇼르시복 57%. 두 맥주 양조장의 대결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라거를 만들던 독일 맥주 씬의 2단아, 전통적으로 에일을 만들어왔던 영국 맥주 씬의 2단아들이 오랫동안 유지된 전통을 깨버리고 맥주의 한계를 대결했고, 사람들은 이에 환호했죠. 그 때문에 맥주의 다양한 시도를 하는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두 맥주가 퇴장한 뒤에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맥주 타이틀을 위해 다른 맥주들이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10년 뒤 부르독과 쇼르시가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맥주 타이틀을 빼앗으러 말이죠.
한때 창의적이라 불리던 크래프트 맥주붐은 조금씩 가라앉는 추세입니다. 맥주 회사들은 더 이상 고도수 맥주보다도 도수가 낮고 마시기가 좋은 하이볼이나 셀처를 만들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 브루독이 10년 동안 오크통에 숙성해온 맥주를 쇼르시가 협업하여 무려 57.8도짜리 맥주를 낸 겁니다. 물론 현존하는 가장 강한 맥주는 67.5도짜리 스네이크 베놈이지만 이 맥주를 포함해 지금 랭크에 있는 강한 맥주들은 다 알코올을 따로 추가 주입한 녀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맥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많이 갈리기도 해요. 이 둘의 콜라보는 잠시 잊혀졌던 크래프트 맥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갖게 만듭니다. 고도수 맥주 전쟁이 남긴 높은 도수만큼이나 뜨거움과 열정, 그리고 진짜 광기들은 돈을 벌고 이슈를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맥주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3초 안에 고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투표를 해야 한다면 집권정당인 여당을 뽑겠어요? 전제하는 야당을 뽑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맥주를 무료로 보급하는 맥주당을 뽑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맥주당을 뽑으셨을 거예요. 아니, 맥주당 같은 게 세상에 어딨어? 오스트리아에 있어요. 게다가 맥주당의 당대표는 최근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3위함. 정치하면 맥주, 맥주하면 정치 얘기가 빠질 수 없다지만 정당의 이름이 비어파티, 즉 맥주당인 곳은 처음 봅니다. 이곳의 대표는 마르코 포고라는 이명의 도미니크 블라즈니라는 정치인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이상한 정치인 중 하나고 터보비어라는 펑크록 밴드의 가수고 맥주도 만드는 그의 직업은 원래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아니고 진로를 잘못 찾은 건가? 어쩌다 그는 맥주로 정당을 만들게 된 걸까요? 시작은 농담이었습니다. 도미니크 블라즈니는 2015년에 맥주당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출마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맥주당이 나온다면 맥주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낸 거죠. 그는 그렇게 펑크록 밴드를 만들었고 이 밴드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오스트리아 음악 차트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죠. 그냥 음악으로 성공한 의사다, 서양 펑크 버전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다 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의 스캔들 사건으로 총리와 내각이 다 사퇴해버렸네. 이거 맥주당 출마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2019년 맥주당은 실제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맥주당의 공약은 심플합니다. 맥주 포퓰리즘이죠. 맥주 포퓰리즘이 뭐야? 맥주에 의한, 맥주를 위한 정치를 보여주겠다. 국민들에게 일정량의 맥주를 보급하겠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는 그 낡은 분수? 이거 맥주가 나오는 분수로 바꾸겠다. 마지막으로 와, 내가 좋아하는 레몬 맥주다. 근본 없이 맥주에 이상한 것 하면 바로 세금 물리겠다. 이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정치인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어떤 정치인은 내가 봤는데 그는 숙련된 알코올 중독자가 분명하다. 이런 재미있는 말들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되었나? 도미니크 블라즈니는 선거활동을 마치고 맥주를 잔뜩 마시고 난 다음에 밤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당선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남은 건 숙취뿐이었어요. 맥주당은 다음 해에도 출마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57년 아니 2022년 도미니크는 결심합니다. 오스트리아 공화국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에휴, 대통령 선거는 보나만 하지. 무려 3등을 합니다. 앞선 선거 2번을 실패했는데 맥주당은 어떻게 대선을 준비했을까요? 일단 그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비엔나의 맥주 분수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맥주를 나눠주게 되죠. 맥주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해요. 일단 전국은 포기해. 우리 활동 무대인 비엔나만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유세차? 이런 거 없어. 우린 온라인에서만 유세한다. 도미니크 블라즈니의 트위터 팔로워가 55,000명이었다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마시즘을 구독해주시면 저도 대선에서 비벼볼만 하겠네요. 큰 선거 포스터는 몇 장 없었고요. 그마저도 팬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도움이 생겼어요. 바로 오스트리아에 만연한 정치적 피로감이었어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정치씬에 시원한 맥주 같은 맥주당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데 멋있다? 그렇게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 무당 측이 맥주당에 집결합니다. 심지어 쿨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1등이었던 현직 대통령이 압도적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3위에 랭크되는 것도 굉장한 결과였어요. 심지어 비엔나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를 넘어 온 유럽이 놀란 일이었습니다. 아니 맥주에 절어있는 패션이 독특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3위가 되었다고? 오히려 맥주보다 왜 이런 인물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냐? 요즘 정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게 낫죠.
정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대표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약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때로는 쇼미더머니의 디스전 같고 프로레슬링 같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한 10년 전 재방송 같죠? 죄송. 의외로 저는 거대한 주제보다 이런 일상적이고 세밀한 것을 바꿔주는 정치, 또 같이 성장하는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맥주처럼 시원하고 즐거운 정치가 언젠가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맥주당에 잡아먹힌다. 아침밥을 못 먹었다는 후배에게 흰우유를 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는 안 마셔요. 아, 그래? 그런데 그 우유를 건네는 사람이 마피아 두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강제 건강주의. 현대 우유를 만든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유의 살균법을 만든 루이 파스테르, 그리고 세계 최악의 마피아 알카포네입니다. 알카포네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이태리 마피아 보스, 폭력이란 단어 그 자체, 불법적으로 1억 달러를 벌어 기네스에 오른 남자, 공공의 적 퍼블릭 에너미의 원톱을 차지한 남자, 하지만 경찰도 정치인도 가두지 못하는 밤의 대통령, 그리고 건강한 우유를 마시도록 유통기한을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알카포네를 만든 것은 미국의 금주법이었습니다. 금주법은 미국에서 술을 팔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한 흑역사 같은 법인데요. 사람들은 술이 불법이 되자 모두 금주를 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걸 팔았던 게 알카포네입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경찰, 정치인도 그의 술을 받아서 마셨다고 하죠. 나중에 자신의 술을 사지 않으면 가게를 폭발시켜버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 알카포네가 어느 날 부하 직원을 모아 선언을 합니다. 젠장, 우리가 멍청했어. 술이 아니라 우유를 팔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우유 깡패가 알카포네는 우유야말로 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임을 깨달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티를 할 때 진이나 스카치 위스키 한두 병을 사는 게 전부지. 노동자들은 토요일 밤에 맥주 6병 정도를 사면 그 주의 몫은 끝이야. 그런데 우유는 말이지, 모든 가족이 매일 식탁에 올리려고 해. 정말이지 우린 멍청했어.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녀노소 우유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알카포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밀주 사업보다 전체 이용가인 우유가 더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당시의 미국 우유는 마피아보다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악명 높은 음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우유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 수 있는 러시안 룰렛 같은 가차 산업이었습니다. 그 파트라슈 아시죠? 손수 우유를 배달하고 상한 우유가 랜덤 박스처럼 배송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넓은 땅에 상하기 쉬운 우유를 엉망으로 배달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갔겠어요. 심지어 당시의 낙농업자들은 우유가 상한 사실을 감추려고 멀쩡한 우유를 섞기도 하고 우유가 더 하얗게 보이기 위해 분필을 섞기도 하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미 로비로 매수가 되었죠. 그 뭐라 그랬더라? 상한 우유도 진짜 우유와 같은 평범한 우유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 악명 높은 곳에 알카포네가 발을 디딥니다. 그는 일단 산뜻하게 낙농조합의 위원장을 납치해요. 상한 우유가 뭐? 일단 네가 마시고 한번 얘기해볼래? 알카포네가 아이러니한 건 밀주를 팔아도 품질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던 거예요. 알카포네 입장에서 우유는 엉망진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밀주를 팔던 스킬을 우유에 도입했어요. 일단 농장주를 협박해서 품질이 좋은 우유만 받았고, 그 우유에 분필을 섞어? 그럼 분필을 먹였고, 상한 우유가 괜찮아? 그럼 농장주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밀주의 유통망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빠르고 시원한 우유 배송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그야말로 우유계의 쿠팡, 우유계의 마켓컬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최대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우유병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만든 겁니다. 알카포네가 유통기한을 표시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품질이 보증되는 자신들의 우유를 마시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우유병에 날짜를 찍는 기계를 만들어서 모든 낙농업자들에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유 농장까지 집어삼켜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 소비자들에겐 이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병폐처럼 쌓인 미국 우유 산업을 한순간에 바꾼 알카포네. 그는 이제 떼돈을 벌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우유 사업을 접습니다. 탈세 혐의로 11년간 철장 신세를 졌기 때문이죠. 범죄도 아니고 탈세요? 알카포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여러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듯,
반대로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뜻밖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말이죠. 알카포네의 우유 사업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활동 속에 불법을 섞기 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엉망진창이었던 기존의 우유 사업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악을 악으로 물리친 마피아의 우유 사업.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품질이 나쁜 음료가 때로는 마피아만큼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범죄보다 탈세가 무섭다는 사실을요. 옛날에 이런 전설이 있죠. 사단장이 와인 좀 만들어 보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했는데 망해가지고 대충 마스터 포도랑 소주로 만들어서 사단장한테 납품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와인 처음 먹는다고. 그 이야기 듣고 느꼈어요. 족보는 없지만 우리도 프랑스 와인. 에이, 아무리 그래도 프랑스 와인은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스터는 아니고. 이야기는 한 영국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티븐 스퍼리어. 이 사람은 영국인이지만 성공한 와인 덕후고 프랑스에서 와인을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생각보다 이곳 와인이 괜찮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때마침 그 해는 미국이 독립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 가게도 홍보할 겸 재미삼아 이벤트를 주최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 득보 와인의 블라인드 시음회를 말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고 그는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와인을 프랑스 와인에 비교해? 또 뭐 그걸 비교하는 게 영국인? 사실 스퍼리어도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비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심사위원 11명 중에 9명을 프랑스인으로 뽑았거든. 일단 영국인인 본인 빼고 동료인 미국인을 제외한 프랑스의 헤드 소믈리에, 미슐랭 3스타의 셰프와 오너, 와인 쪽의 교수, 와인 잡지 편집장, 와인 협회장, 프랑스에서 와인 한다 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 파리에 사는 기자들도 초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월요일이라 소재 고갈이었던 기자 한 명만 참석한 정도였죠. 모두가 이건 뻔한 일, 아니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디 미국 와인을 프랑스 와인에 비벼? 1976년 5월 24일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니 대결이 아니죠. 그냥 심사위원들은 천박한 미국 와인들 사이에 있는 고귀한 프랑스 와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실종 신고는 했어요? 향이 없는 거 보니 캘리포니아 와인이 맞는데? 짜릿짠 점수를 먹은 이 와인은 최고급 프랑스산 화이트 와인 바타르 옹라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국 와인이다 싶으면은 바로 점수로 홍군형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미국 와인이다? 1점과 0점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발표되고 모두가 미쳐버리게 됩니다. 심사위원 11명 전원이 최고 점수를 준 화이트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샤또 몬텔레나였습니다. 심지어 2위인 프랑스 와인과 무려 6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더 충격적인 것은 3위도 4위도 캘리포니아산 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심사위원 전원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골 와인이? 뭐? 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2라운드 스타트. 레드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라운드는 보다 심각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징벌의 느낌이었는데 이젠 친선 경기도 아니야. 마치 수능 1교시를 망한 전교 1등의 2교시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숨어있는 프랑스 와인을 못 찾으면 역적이 돼버리고 마는 데스매치가 되어버린 거죠. 심사위원들은 프랑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 하면 최고점을 주면서 장벽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일단 4위가 프랑스, 3위 프랑스, 2위도 프랑스, 1위 미국 캘리포니아 스택스립 와인셀러? 이게 뭐냐고. 1위와 2위는 총점 1.5점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난 스크래치의 크기는 어마무시했죠. 일단 주최자인 스퍼리어 멘붕, 심사위원도 멘붕.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 오데뜨칸 여사는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아니 내 심사표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2번이나 캘리포니아 와인에 최고점을 줬거든요. 다행히 이 사건은 현장에 있는 11명의 심사위원만 알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한 명 왔다고 했죠? 문제는 그 기자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파리 주재원이었다는 거예요. 시음회에 참가한 유일한 기자 조지 테이버의 타임 기사가 나갑니다. 기사의 제목은 파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누가 예쁘냐 심사 이야기를 오마주했고 프랑스 와인이 미국 와인에게 무너지는 소식이 실렸죠. 이 기사는 모든 나라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빼고요. 이 현장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은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고 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푸아다 추랑스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프랑스 와인은 10년은 지나야 진가를 발휘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바로 또 미국 와인한테 맞는 말이죠. 10년 뒤에 재대결을 했는데 미국 와인이 또 1등과 2등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1등급 와인은 20년에서 30년은 있어야 돼. 그래서 벌어진 다음 세기의 대결. 1위에서 5위를 다 쓸어갑니다.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 중 하나를 마신다면? 나 무조건 프랑스지. 사실 뭐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 것은 맛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에 들어간 역사, 이야기, 또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오늘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와인의 값은 감성값이다. 애플처럼. 아이폰 너무 비싸다. 혹시 눈을 감고 갑자기 맥주를 주면 맛을 구분할 수 있어요? 기습적으로 진짜 어떤 후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마시즘은 자주 당해봤어요. 하이네켄이구나. 하이트. 한국 맥주 잘 만드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를 고르는 건 맛을 넘어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이네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맛도 맛이지만 맥주를 넘어서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네켄이 맥주병으로 성이라도 짓는데요? 아니라고 왜 말하니? 하이네켄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맥주라는 사실을 알면 하이네켄의 역사를 다 아는 겁니다. 그 하이네켄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하이네켄이라는 것까지 알면 그건 뭐 거의 하이네켄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하이네켄은 대를 잇는 나루토의 호카게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대 이름도 하이네켄, 2대 이름도 하이네켄, 3대 이름도 하이네켄, 4대 마이클 대 카르발류. 하이네켄 남편. 아무튼 이 맥주쟁이 가문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3대 하이네켄, 알프레드 프레디 하이네켄이에요. 하이네켄 로고를 바꾼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런 하이네켄이 어느 날 일생일대의 도전을 선포해요. 해변가에 버려진 맥주병을 보고 말이죠. 사건은 그렇습니다. 1960년대 하이네켄은 세계의 맥주 공장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퀴라소 섬에 갔는데 두 가지를 보고 놀랐대요. 맥주병을 해변에 버리네? 집에서 교육을 못 받았나? 그런데 사람들이 집이 없네? 그래요. 이 네덜란드의 1등 재벌인 하이네켄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맥주 마실 돈으로 집을 사면 되죠. 아니 그건 아닌가?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맥주를 마시고 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이죠. 마시고 남은 유리병으로 집을 만들면 어떨까? 맥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집이 완성이 되는 거의 마시는 주택 청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도 지었습니다. 하이네켄 월드보틀. 기존의 맥주병은 집을 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원통형의 맥주병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존재한 적 없는 유리병을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모른 척 하자고요. 하이네켄 월드보틀, 하이네켄 벽돌은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또 술을 마시는 입구와 입구를 포개할 수 있게 바닥에 홈을 팠어요. 그러면 회장님은 말하겠죠. 100개고 1000병만 있으면 고시원 정도 공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990병만 쓰라고 해라. 창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회장님의 머리와 마케팅이 눈부신 속도로 돌아가는 순간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 하이네켄 직원들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리사이클링 맥주병을 만든다. 지금 듣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1960년대였어요. 재활용이 무슨 말이야? 활용해서 돈 벌기도 바쁜 시대였다고. 이 소식을 들은 하이네켄의 마케팅팀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맥주 회사지 건설사입니까? 꿀쏘! 집 만들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안전 못 써야 하나요? 꿀쏘! 하이네켄 같은 고급 맥주에 그런 빈민이라는 개념이 연상되어도 됩니까? 너 말 심하다. 쓰레기네. 아무리 회장님이어도 마케팅은 내가 더 잘한다. 맥주를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좋아도 맥주가 잘 된다. 이 맥주병으로 쌓은 집에서 멋있는 걸 할 수 있다.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답답함에 벽돌 아니 맥주병을 들 뻔한 하이네켄도 결국 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퀴라소 사람들 하이네켄 비싸서 안 마신대요. 할인할 생각 있어. 할인은 안 되지. 결국 상업적으로는 판매하지 못했어요. 하이네켄은 자기 정원에 이 병으로 집을 하나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도시학자가 이 건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책을 씁니다. 가비지 하우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요즘 떠오르는 재활용이라는 운동을 만든 시작점이라고 해요. 다른 건축학자들이나 환경단체들도 이 하이네켄 월드보틀을 보며 재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상업 포장이라고 그 업적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마케팅팀이 움직이기 시작. 하이네켄 월드보틀이 만약에 출시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 초록색 병을 집에 모으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하이네켄 마시고 쭉 모았다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이네켄 파티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전 국민이 어른 버전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을, 아니 하이네켄 집에 사는 거예요. 하이네켄 자이, 하이네켄슬, 하이네켄이지요. 아 물론 유리병집은 좀. 한 남자가 숨긴 보물의 기록이 100년 만에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이 보물을 찾아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추운데 뭘 가지러 그렇게 가? 100년 묵은 위스키가 남극에 묻혀 있다는데? 야 뭐해? 빨리 가야지. 이 위스키는 누가 묻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돌려 1907년으로 가야 합니다. 19세기 초는 원피스와 같은 모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원피스가 아니라 남극점을 먼저 도착하기 위해 해적들이 아니라 모험가들이 경쟁을 벌였어요. 그중 남극점에 가장 가까운 인물, 모험가가 3대장이 있었습니다. 아문센, 스콧, 그리고 이 남자 버니스트 셰클턴입니다. 1907년 그는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원을 모집합니다. 알바몬, 아니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죠. 부인 공고, 어렵고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 계속되는 위험과 안전한 귀환을 보장 못하는 모험, 성공할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이거 원양어선도 아니고 약간 노동청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쫓아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공고인데요. 여기에 무려 5,000명이 지원합니다. 왜냐고요? 낭만 미쳤잖아. 하지만 5,000명을 데리고 남극에 가면 낭만이 살지 않죠. 셰클턴은 동료를 고르기 위해 압박 면접을 합니다. 뭘 했냐고요?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슈퍼스타 K예요? 아니었어요? 사실 셰클턴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원들이 선장의 말을 따를 수 있는지를 본 거죠. 그렇게 27명의 선원을 원정단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밀항자가 있었어요. 이를 본 셰클턴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항해에서 우리는 배고파질 때가 많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밀항자를 잡아먹는 걸 알고 있나? 그러자 소녀는 저보다 선장님이 더 먹을 게 많지 않을까요? 라고 역도발을 하죠. 그때 셰클턴은 살짝 웃고 그를 주방보조로 넣어줍니다. 이 정도 팩이라면 합격. 마침내 그들의 고잉맨이 인듀어런스호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의 입구에 도달하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얼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듀어런스의 뜻이 뭡니까? 인내죠. 셰클턴은 봄이 되면 얼음이 녹을 거라며 버티기를 시전합니다. 갑자기 베어 그릴스가 되어 얼음 위에 바다 표범과 펭귄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얼음에 붙어 꼼짝 못하던 배도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등장. 바다 위에서 얼음이 녹는데 배까지 부셔지다니. 이때 셰클턴은 말합니다. 배를 포기하라. 셰클턴은 최소한의 물품만 들고 떠났습니다. 탐험단들도 그와 함께 서둘러 배를 빠져나와 부빙이라고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얼음 덩어리를 넘으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얼음이 아닌 육지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았다. 그런데 그곳은 무인도였습니다. 셰클턴은 곧 계획을 발표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남극해를 건너서 구조대를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감동은 아니고 미쳤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배가 10m도 안 되는 조각배였거든요.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건너야 할 거리가 1300km임. 미친놈이네. 아무튼 그는 차가운 바다를 뚫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고래잡이를 하는 선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고래잡이들이 사는 곳 반대편 섬에서 배가 내렸다는 것이죠. 가진 것은 이제 펭귄고기랑 홍차밖에 없어. 직선거리만 해도 33km고 탐뽕오리를 5개는 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이 섬을 횡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원들은 절망감과 피로에 이제는 요단강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셰클턴은 말합니다. 남은 내리막은 썰매 타고 내려갈 건데 함께 하실? 썰매 못 참죠. 그렇게 시속 96km의 썰매를 타고 산을 내려왔고 고래잡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날씨가 좋을 때마다 오늘은 대장님이 오실지 모르니 짐을 싸자 하고 기다렸다고 하죠. 그들은 셰클턴이 8월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섬에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배에서 셰클턴은 모두에게 무사하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원들은 말했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남극점을 가겠다는 셰클턴의 모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634일을 버티고 번원이 생존에 돌아온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죠. 영국 국민들 그리고 많은 모험가들은 셰클턴과 선원들을 칭찬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도 나왔죠. 과학적 리더십이 필요하면 스콧, 신속한 정복을 원한다면 아문센,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셰클턴이라고요. 구인 공고에 나왔던 것처럼 각종 고생을 한 대원들은 모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오고 하나 놓고 온 게 있습니다. 위스키요. 예? 위스키요?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셰클턴의 기록을 보다가 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남극에 위스키 5상자를 두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스키들이 화이트 앤 맥케이라는 회사의 위스키란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위스키 제조법이 대가 끊겼네? 미쳤다. 짐 챙겨. 그렇게 알콜러들의 남극 원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원정대가 이 숨겨진 위스키를 찾게 됩니다. 영하 30도에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위스키가 얼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어요. 와, 그럼 100년 동안 숙성된 거예요? 위스키는 병에 들어가면 숙성이라고 표현할 어허, 낭만 챙겨. 위스키사에서는 전용기까지 띄워서 이 위스키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잔 딱 하지 않고 마스터 블렌더에게 보내서 위스키의 제조법을 분석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르지 않고 분석해서 복제해버린 거야. 그렇게 나온 위스키가 바로 셰클턴입니다. 얼려먹는 위스키라는 컨셉으로 냉동실에 보관해서 마시라고 해요. 입덕 포인트가 엄청나죠? 한국에서도 판다는데 안 사고 못 빼긴다고 합니다. 마신 사람들은 모두 말해요. 과연 셰클턴이 남극에 버리고 올만했네. 는 장난이고요. 가격을 생각하면 맛 자체는 무난무난한데 함께하는 이야기가 너무 거대했다. 고생을 하더라도 인내를 하며 영광을 찾는 셰클턴의 이야기는 낭만 그 자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묻어있는 위스키가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기한 게 금화나 짐들은 다 버렸으면서 홍차 그리고 위스키와 같은 음료는 꼭 챙겼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음료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내가 겪지 않았더라도 같은 음료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전설의 음료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셰클턴 위스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 나오면 개고생, 하지만 음료가 있다면 낭만 있는 개고생. 낭만 미쳤잖아. 부, 명성, 힘,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남자 야구왕 골드스타 LG 구본무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 보물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LG 트윈스 우승만. LG가 우승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봉인된 술이 3가지 있어요. 국회 앞에 해태상 지하에 묻혀있는 와인, IMF 때 망했다가 방치된 오크통에 담긴 소주, 그리고 이 술입니다. 야구계의 전설 LG 트윈스의 우승주. 얘가 왜 유명하냐면요, LG가 우승하면 마시자고 사놨는데 29년째 우승을 못했어요.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LG의 전 회장님이고요. 소문난 야빠이자 LG 트윈스 초대 구단주입니다. 심지어 이군 선수들의 이름과 학력까지 외울 정도고 선수들을 가끔 집에 불러서 회식을 하기도 했대요. 뭐 구단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재벌 회장님이잖아. 야구만 잘해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아무튼 회장님이 1994년에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선물을 사줘요. 훈련장 근처에 있던 지역수를 사서 야, 올해 우승하면 마시자 했는데 진짜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음 해도 이 술을 삽니다. 야, 3통 샀으니까 우승하면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술의 뚜껑이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매년 야구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올해는 LG 트윈스 우승주 뚜껑이 열릴 것인가 라고 해요. 우승주의 뚜껑은 몰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구는 사실 공놀이가 아니라 해리포터 저주마법대전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시카고 컵스란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한 관객이 애완염소를 데려갔어요. 심지어 염소표까지 끊어서 들어갔어. 그런데 구단주가 냄새 난다고 둘을 경기장에서 쫓아낸 거죠. 그때 너희는 내 염소를 모욕했으니 다시는 우승 못할 거야. 라고 염소의 저주를 퍼부었죠. 이 저주가 깨지는데 71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는 KFC 저주도 있었어요. 한신 타이거즈란 팀이 우승했을 때 너무 기뻐서 약간 선수들 닮은 사람만 보면 강가에 던졌대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를 닮은 애가 없네? KFC 동상? 그래서 냅다 KFC 매장 앞에 가서 할아버지 동상을 뽑아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직원들은 분노에 차버렸죠. 너희는 내 할아버지를 모독했으니 다시는 우승 못할 거야. 그랬더니 그 뒤 38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국 버전으로 있는 게 바로 LG 트윈스 우승주예요. 우승하라고 사놨는데 얘 때문에 우승을 못하네? 한 몇 년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회장님이 바로 우승주 묻고 더블로 가 우승 선물에 롤렉스까지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저주 2배 걸려버리죠. 2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할 거란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에 깨지려고 했다니까. 공 하나만 잘 던지고 공 하나만 잘 치면 29년 된 술을 29년? 그 정도면 수리상에서 10초가 된 건 아니겠지?
아니 술을 마시기로 한 지 그래도 거의 한 세기가 지났잖아요. LG 트윈스 우승은 사실상 유통기한을 한창 돌파한 하약으로 진화한 게 아니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다행히 이 술은 마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8도 이상이면 유통기한이란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40도가 넘어요. 이미 너무 독해서 자연히 술의 맛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런 술은 놔두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 그런데 이미 술이 말라버렸다면? 위스키의 나라 스코틀랜드에도 매년 보관해둔 위스키의 1에서 2%가 자연적으로 증발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엔젤스 쉐어, 천사들의 몫이라고 불러요. 천사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기후가 달라서 1에서 2%가 아니라 5에서 10%가 사라져요. 마셔도 너무 마신다. 예를 들어 우승주가 한 통에 4리터고 한 중간 정도 잡아서 7%씩 매년 사라졌다면 올해 523ml 남아요. 그냥 맥주 한 캔 분량 남은 거야. 그걸 선수들끼리 마신다? 이거 의리게임 해야죠. 그래도 가끔씩 이 부분을 물어본 기자들이 있나봐요. 한간에는 아직 찰랑이는 정도다. 원래는 술이 3통이었는데 하나로 합쳤다. 또 새로 술을 사서 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승을 못하면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떼워맞기로 말한 것 같은데? 이러다 우승해버리면 급하게 참이슬을 채워놓을 수도. 그런데 LG 트윈스가 올해는 어떻게 무사히 정규리그 1위를 하고 코리아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걸까요? 승리의 축복 주문이 왔어요. 바로 피의 의지죠. 올해 미국에서 6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일본에서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우승한 팀이 한신 타이거즈. 그렇죠, 다 T가 들어가죠. 바로 이것이 올해의 LG 트윈스. 근데 KT 위즈도 T 아닌가요? 너 T야?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의 참맛을 모르듯 자판기 커피 뽑아 먹듯 우승한 팀들도 이 기다림의 맛을 모르죠. LG 트윈스의 우승주 아와모리 소주를 사는 사람들은 그 술독에 소원을 걸어두고 이루어졌을 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목표도 있고 그것을 쌓기 위해 들인 노력의 맛이 이 숙성된 술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술 사는 건 옛날에는 닥터페퍼 마시는 사람만 보면 꼭 놀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거 악명 높은 호불호 음료잖아. 그거 병원에서 주는 체리사탕 맛 아니냐? 미안하지만 그걸 놀렸던 게 과거의 저고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나중에 닥터페퍼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될 줄은. 닥터페퍼였는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음료가 닥터페퍼거든요. 아니 그 펩 어디 갔어? 오늘은 닥터페퍼가 미국 음료 시장을 쓸어버린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화장품 맛 나는 거 아니야? 모르네. 예전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닥터페퍼에 대한 평가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탄산음료를 마실 때도 인정, 취향 존중, 그거 왜 먹어? 하는 게 닥터페퍼였거든요. 마시려면 대의 명분, 적어도 내 취향에 대한 자기소개 정도는 있어야 마실 수 있는 음료였어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다가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런데 취향이 맞는 사람은 닥터페퍼만 찾아요. 태양인, 소음인, 그리고 닥터페퍼인이 따로 있었어. 이 사람들은 물은 없어도 닥터페퍼는 마셔야 해서 이거 파는 곳도 별로 없는데 꼭 파는 데를 알아야만 했죠. 학계에서는 이 병명을 닥터페퍼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과 6, 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정말 주변에 마시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 큰 사건이 펼쳐집니다. 코로나요. 닥터페퍼에 대한 사랑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뜬 것은 코로나19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마스크 사느라고 정신없었죠. 미국에서는 일단 마트에서 화장지, 밀가루, 그리고 닥터페퍼를 사재기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아니 왜 닥터페퍼를 사재기해요? 아니 사람이 쓰러지는데 집에 의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 이런 건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닥터페퍼 팬들이 세상의 위기감을 느끼자 살 수 있는 모든 닥터페퍼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닥터페퍼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끼리 야 너도? 너도? 이러다가 뉴스에 나오면서 아름아름 혼자만 알고 있던 닥터페퍼에 대한 사랑이 전국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이제 닥터페퍼 부심을 올려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세니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닥터페퍼 제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전 예약이 폭발하듯 멈췄던 것을. 그만큼 많이 산 거예요? 저는 당시 그 닥터페퍼 제로를 출시하는 코카콜라 회사에 놀러 갔는데도 구하지도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제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DDP, 다이어트 닥터페퍼, 닥터페퍼 체리, 닥터페퍼 크림소다 등은 닭폐해적단의 3대장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정판을 내기 시작했네. 딸기 크림 닭폐, 코코넛 크림 닭폐,
좋아요. 그런데 막 버번 위스키 향기가 나는 닥터페퍼? 매운맛이 느껴지는 닥터페퍼? 무슨 나이키의 한정판 중에 한정판처럼 나와서 닥페러들의 지갑을 열게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닥터페퍼 팝콘, 닥터페퍼 마시멜로우, 닥터페퍼 솜사탕, 닥터페퍼 아이스크림, 닥터페퍼 체리 디저트 소스. 얘네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리뷰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시즘을 구독해주시면 이런 괴이한 닥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다른 음료들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닥터페퍼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그 뭐랄까 원래도 특이한 녀석이라 맛을 바꿔도 닥터페퍼는 이 맛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런 것도 했어? 하게 한다니까요. 제 생각에 닥터페퍼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플레이버보다 유니크입니다. 이런 음료와 사람들이 만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만나서 오펜하이머 영화처럼 터진 곳은 틱톡입니다. 올봄에 어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닥터페퍼에 피클을 넣어달라는 챌린지가 유행을 해서 틱톡에서는 한동안 닥터페퍼에 피클을 넣어 마셨죠. 그 외에도 닥터페퍼로 브라우니를 만들어, 와인을 만들어. 사실 닥터페퍼를 케첩 만들어 먹은 마시즘이 할 말은 아닌데 어쨌거나 닥터페퍼는 인플루언서들의 탄산음료가 되었죠. 동시에 이런 영향을 받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닥터페퍼는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산음료는 거의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졌잖아요. 닥터페퍼는 양쪽에 해당하지 않는 뉴웨이브, 새로운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가장 성장한 탄산음료는 닥터페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2등 탄산음료가 되었지만 아마 1위는 평행세계가 있지 않은 이상 힘들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을 잘 다지고 세계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놀이거리 그리고 영감을 주는 탄산음료를 미국 안에서만 멈추기는 아까우니까요. 전문 용어로 닥터페퍼는 맛탱돌이니까. 저는 일본 영화를 볼 때면 그들이 마시는 음료를 먼저 봅니다. 일본 영화의 느낌을 살려주는 음료 중 하나, 바로 첫사랑의 맛, 칼피스입니다. 기묘한 음료가 많은 일본이지만 두 가지 근본 음료를 뽑으라면 라무네 사이다 그리고 칼피스를 뽑겠습니다. 저에겐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음료는 아닙니다. 라무네는 옛날에 뚜껑을 열었다가 칼피스는 물에 섞어 마시는 줄도 모르고 원액을 마셨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줄 알았죠. 그래도 익숙해지면 이만한 녀석들이 없어서 일본에 갈 때 원피스 피규어 뭐 이런 것보다 칼피스를 일단 마셔야 심리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눈에는 탄산 없는 밀키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키스에서 줄 수 없는 묘한 지점이 있어. 다른 음료들이 따라하지 않는. 요구르트처럼 발효된 음료가 주는 새콤함이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칼피스를 만든 미시마 카이온이란 사람이 몽골에 갔다가 그들이 가축의 젖을 발효해 만든 음료를 보고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바로 칼피스거든요. 1919년에 나온 칼피스는 제법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단 살균이 된 음료 원액이라 다른 음료보다 유통기한이 길었어요. 또 물이나 우유를 섞어 마셔야 했기 때문에 칼피스 한 병이면 음료 4병을 마실 수 있었죠. 마지막은 광고 문구였어요. 하츠코인 와지, 우리말로 첫사랑의 맛이라고 표현한 거죠. 당시로 치면 도발적인 이 광고 문구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드럽고 새콤하면서도 묘한 맛이 순수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피스의 광고는 언제나 학창시절 첫사랑 혹은 짝사랑을 떠올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 모델이 청순함을 떠올린다면 일본에서 칼피스 광고 모델들은 순수하고 아련함을 느끼는 여배우들이 캐스팅되었죠. 그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이제는 어느덧 자라나서 더 이상 칼피스에 설레지 않는 어른들이라고 하여도 일상이나 영화 어딘가에서 칼피스를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희미하고 미화된 첫사랑 같은 아련함, 유년 시절의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료가 된 것이죠. 하지만 단종된 음료도 아니고 여전히 여름이 되면 칼피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료입니다. 100년 동안 이것저것 섞어본 경험을 토대로 정말 다양한 맛이 나왔죠. 저는 소주랑도 섞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칼피스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좋아하는 칼피스 맛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맛으로 봐도 컨셉으로 봐도 더욱 대단한 음료가 많은 일본이지만 국민 음료라고 불릴 만한 녀석들이 가진 농축된 추억은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을 넘어서 시간 여행을 체험시켜주는 세계의 음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저희 마시즘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를 가볼까요? 우주맛 코카콜라 드셔보셨나요? 우주에서 온 코카콜라는 어떤 맛일까? 저는 이 음료를 마시면서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코카콜라가 이런 거면 어떨까?
멀티버스.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는 이런 코카콜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런 콜라가 지배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겠죠. Professor! What is it? 꿈과 희망이건 대혼돈이건 상상력의 문을 열어준 우주맛 코카콜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미 실제로 우주에 다녀온 콜라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무려 둘이나. 오늘 마시즘은 나사가 공개한 진짜 우주 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발표합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코카콜라를 실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왜 우주로 향한 걸까요? 이미 지구에서는 코카콜라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고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큰 경험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다르죠. 우주 진출로 인해 코카콜라는 우주 최초이자 최고의 소프트 드링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펩시입니다. 제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펩시의 끈질긴 구애로 인해 펩시도 코카콜라와 함께 챌린저호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코카콜라와 펩시를 실은 챌린저호가 발사됩니다.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과연 어떤 콜라가 더 맛있을까? 우린 이것을 스타워즈, 아니 콜라워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주 원탑을 가리는 콜라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 파는 콜라는 우주에서 마실 수 없습니다. 중력의 효과가 우주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마실 수 있는 특수한 캔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마시즘 커뮤니티에 올린 이 사진의 콜라캔이 우주에서 콜라를 마실 수 있는 캔입니다.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춰주셔서 놀랐고요. 이건 리얼로 놀랐어요. 우주 버전의 코카콜라 캔이 라카 스프레이처럼 생겼다면 펩시는 연도 크림 스타일의 우주 캔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사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요. 가격이. 다시 돌아와서 이 우주 전용 콜라캔은 중력이 아닌 콜라를 분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챌린저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시간차를 두고 이 두 음료를 맛보게 되었죠.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마신 최초의 소프트 드링크는 코카콜라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당시 펩시 담당자는 말했죠. 우주 비행사들은 코카콜라로 버린 입맛을 펩시로 빨리 개어내고 싶었을 거다. 와우, 이거 살벌하네요. 그리고 우주에서 콜라로 마신 이들이 지구에 돌아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온 후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두 콜라가 미지근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중력을 뚫고 액체를 내보낼 기구는 만들었는데 따로 콜라를 시원하게 보관할 냉장고를 보내지 않았네요. 물론 시시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무료한 우주 생활에 콜라가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콜라를 마실 때 조작을 잘못해서 입에서 빗나간 콜라가 우주선 내부를 둥둥 떠다녔다고 해요. 이것을 소다볼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마시는 게 일종의 재미있는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주에서 탄산음료를 마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단 마시려면 특수한 캔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주에서는 탄산가스가 음료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녹아 있어서 속이 불편해지거든요. 만약에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액체와 함께 트림을 할 수도 있죠. 이걸 아니 젖은 트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펩시는 더 이상의 우주 진출을 손절했어요. 그렇다면 코카콜라는요? 그 뒤로도 계속 우주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카콜라 우주캔을 다시 한번 쏘아보내기도 했고 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 전용 자판기를 만들어 우주에 보내기도 했죠. 저는 이런 도전들이 이번 우주맛 코카콜라의 출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코카콜라 스타라이트 발표 현장에도 이 우주 콜라가 등장했는데요. 저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우주의 시대가 멀지 않은 이때 코카콜라의 우주캔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콜라가 꼭 함께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게 남극이건 우주건 코카콜라는 인간의 개척지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코카콜라를 샀는데 코카콜라가 아닌 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코카콜라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99년 동안 이어진 맛을 접고 새롭게 만든 전설의 콜라 뉴코크를 리뷰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죠.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특이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 뉴코크입니다. 브랜드에도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아마 코카콜라 좋아하는 팬들은 거의 알 것 같은데요. 이 음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오고 시위를 하고 코카콜라에 전화와 문자를 폭격하였죠. 아니 어쩌다가 코카콜라의 민심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것은 코카콜라의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가 가장 위험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마시즘에 펩시 제로 라임이 맛있다고 댓글이 올라올 때? 아니면 쿠키번탑 아이유씨가 펩시의 모델이 되었을 때? 아이유는 좀 세지. 아닙니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입니다. 이미 코카콜라는 지구 원탑으로 이룰 것은 모두 다 이뤘습니다. 언덕에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화합의 노래를 부르고 야 이제 우리 라이벌 물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펩시는 반값 전략으로 근근히 버티며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해외에 유명한 펩시 밈이 있잖아요. 이스 펩시 오케이? 라고 종업원이 와서 펩시인데 괜춘? 이렇게 물어보면 손님이 브루마블, 모노폴리 지폐 쥐어주면서 이거 괜찮지?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 이런 펩시의 위대한 마케터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컬리입니다. 나중에 애플의 CEO가 되기도 하죠. 그는 코카콜라를 잡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코카콜라와 맞짱을 가르는 거죠. 이것을 펩시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펩시 챌린지는 마트나 대학가 등에서 컵에 따라진 콜라를 마시고 더 맛있는 쪽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를 좋아했다는 사람도 펩시가 맛있다고 고르는 거예요. 코카콜라랑 펩시는 맛이 다르죠. 근데 한 모금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좀 더 달콤한 펩시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고려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펩시 챌린지를 보며 충격에 빠졌고 펩시가 어쩌면 더 맛있었던 거야? 라면서 펩시의 매출도 급격하게 오릅니다. 또 여기에 이제는 펩시의 시대라는 펩시 뉴 제너레이션 시리즈 광고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을 했죠. 이를 지켜보던 코카콜라가 폭발합니다. 안 해. 나 코카콜라 안 할 거야. 코카콜라는 일종의 폐관 수련에 들어갑니다. 음악과 취향은 변하잖아요. 흐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넘어가니까 아무리 코카콜라라도 그런 고민은 계속 되지 않을까요? 준비 기간만 7년, 20만 번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99년간 이어온 코카콜라의 맛을 바꾸기로 결정하는데요. 1985년 4월 23일 뉴코크가 코카콜라를 대체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팬들은 그날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전설의 뉴코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굉장히 레트로하지 않나요? 코카콜라가 날렵한 필기체의 느낌이라면 얘는 고딩 아니면 테트리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진품명품 가져가려고 한 캔만 아껴놨는데 오늘 마지막 뉴코크를 따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마셨고 이번에도 살짝 맛봤지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뉴코크 맛있어요. 뉴코크는 훨씬 보드랍고 달콤한 코카콜라입니다. 탄산감이 조금 더 자글자글해지고 달콤한 기운이 혀를 감도는데요. 그런데 이게 끈덕하거나 질리지는 않아요. 그 코카콜라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멕시코 코카콜라에서 탄산감이 조금 바뀐 느낌? 또 뉴코크는 과연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펩시와는 어떤 차이인지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해서 마시니까 알겠네. 제 생각에 뉴코크는 펩시 브레이커예요. 펩시에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뭐 달콤하다거나 그런 것을 훨씬 상향 구현했어요. 근데 문제는 코카콜라 원본이랑 붙었을 때 뭐가 더 맛있냐 이래버리면 좀 꼬이게 됩니다. 뉴코크가 갑자기 프리미엄 펩시 같아 보여. 약간 원본과 그만큼 달라 보인다고 해야 될까? 사실 맛을 비교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코카콜라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것일 테니까요. 결론은 고인물들은 원래 뉴 이런 거 싫어해요. 가정해보겠습니다. BTS가 잠깐의 재정비를 마치고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다 바뀌어 있으면 아미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회사가 새로운 멤버들은 실력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지구가 부셔지겠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코크가 나오자 주문 전화 대신에 하루 수천 통의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기도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은 게이 멀린스라는 사업가가 올드콜라 드링커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코카콜라에 압박을 걸었죠. 이 선생님이 웃긴 게 나중에는 과연 맛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시애틀 타임즈에서 초청이 돼서 뉴코크랑 기존 코크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켰대요. 근데 못 맞췄어. 사람들은 전광판에서 뉴코크 광고가 나오면 야유를 했습니다. 전국에는 남아있는 옛 코카콜라를 사재기해서 3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펩시는 야, 코카콜라 변했다더라 라는 광고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민심이 폭발하자 사람들은 코카콜라에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코카콜라는 전통을 버렸다. 코카콜라만의 독특한 맛을 좋아했는데 이젠 다른 음료와 다를 바 없어졌다. 신과 코카콜라는 내 인생의 단 2가지였다. 이제 당신은 그중 하나를 나에게서 빼앗았다. 또 은퇴한 공군 장교는 코카콜라는 전쟁에서 자신을 위로해준 음료였는데 자신의 유언장을 코카콜라 캔에 넣어 국립묘지에 안치하고 싶었는데 뉴코크로 인해 마지막 소원을 제거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 브랜드, 이 제품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반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오히려 좋아. 1985년 7월 10일 뉴코크 판매 79일이 지난 후 코카콜라의 회장 돈키호는 하나의 영상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코카콜라를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코카콜라 클래식으로 바꿔서 말이죠. 이게 최근 몇 년까지도 미국 코카콜라에 클래식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붙어있던 걸로 알아요. 한국에는 오리지널 테이스트라고 붙어있잖아요. 멋을 냈다거나 우리 원조야 이런 게 아니라 코카콜라의 맛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팬들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거라고. 코카콜라 클래식은 맛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뉴코크를 제치고 펩시를 제끼며 곧장 콜라의 왕좌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를 통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이전보다 훨씬 높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뉴코크 덕분에 일상에서 코카콜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도 받은 교훈이 많았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제품에는 단순히 맛이나 실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비자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소비자들과 대중들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를 주로 말하는 광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귀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뉴코크 2 뉴코크는 코카콜라의 서브 브랜드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는 코크2란 이름으로 바뀌어 판매가 되었고 생산이 중단됩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에는 뉴코크의 흑역사를 모아놓은 간이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무덤에 있던 뉴코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 3 덕분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3의 배경은 1985년 뉴코크가 나온 해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빠르게 넷플릭스와 협업을 했고 드라마 내에 뉴코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덕분에 시청자는 시대 배경을 훨씬 리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코카콜라는요? 뉴코크를 한정 출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뉴코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거꾸로 된 자판기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말하기도 했죠. 나는 이 뉴코크를 3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이죠. 정말 다양한 코카콜라를 마셔봤지만 뉴코크를 마신 기억은 제 콜라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콜라 한 캔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결정을 번복시켰으며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음료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했다고 할까요? 언제나 새롭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전했으면 하는 것들의 목록에 코카콜라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카콜라의 새 슬로건이 리얼 매직이잖아요. 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뉴코크 같은 지나간 제품들도 약간 타임머신처럼 내줘도 참 좋지 않을까? 얘는 말고요. 지금까지 마시즘의 보물 뉴코크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알고 마시면 더욱 재미있는 음료의 세계, 마시즘의 다음 리뷰는 무엇이 될까요? 콜라를 자꾸 술이랑 섞으라고요?